자리에 서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이나 우리 스포츠 향상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운동사 여러분들 및 운동학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이 과학적인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의 새로운 견해. 제가 지켜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학적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체중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워야 되며, 근데 그게 식이요법이다. 근데 여러분 그 책자의 레퍼런스를 보면 한번 보세요. 레퍼런스가 출간된 연도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새로울 수 있을 건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1995년, 2005년, 2008년 이런 것을 갖고 감히 여기에 새롭다고 등장한 너는 뭐냐? 잘 지켜보십시오. 과학이란 어느 한 부분이 바뀐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컨셉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 어느 일부분이 바뀌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식사요법을 받쳐주는 영양학은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들었던, 알고 있고 오늘 다시 집에 가서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영양 컨셉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나간 분들은 아깝죠.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소개하는 사람은 기회가 저한테 와서 그렇지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견지할 영양의 컨셉입니다. 보실까요? 현재 3대 영양소가 아니라 지금은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3대 영양소라는 그 대자를 붙이는 마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그 마크로가 왜 붙죠? 혹시 아시는 분? 알지만 얌전하게 계시는 거겠죠. 칼로리 공급입니다. 그러면 바이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바이타민과 미네랄이 칼로리 공급을 해주나요? 비타민, 칼슘을 먹었을 때 아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다라고 카운트합니까? 안 하죠. 근데 감히 5대 영양소라는 이름을 걸고 끼어들었어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 연자로 나온 게 참 다행인데요. 바로 앞에서 치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에 이러이러한 식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영양소를 약처럼 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만을 지금 체중 조절이라고 그랬는데 조절에는 감량도 있고 증량도 있고 유지도 있겠죠. 근데 그 세 가지를 오늘 다 얘기해야 되지만 안 할 거예요. 왜냐? 답은 하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 시내에 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서울 시내에 주행할 때 넣는 휘발유와 오늘 제가 이제 천안까지 오는데 물론 KTX를 타고 왔지만 차를 갖고 온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 넣는 휘발유와 한계령을 오르고 내리는 때 넣는 휘발유가 같아요, 달라요? 그 근처에 가면 기름을 다시 넣고 가야 되나요? 같은 걸 넣죠. 우리 몸은 지금까지 당뇨 환자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비만할 때는 저렇게 먹어야 되고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또 이러저러하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드리는 내용을 들으실 때는 이 컨셉을 지워놓고 머릿속에서 좀 지우고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 몸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는 컴퓨터에 의한 로봇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끝내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가까이 오기는 오겠지만 못 만들어요. 전 기대를 안 해요. 그거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공상과학 영화, 그건 영화일 뿐이지 못 만듭니다. 우리 몸은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아주 저는 의사라서 그것도 임상의사, 즉 환자를 보는 의사는 기초의학을 다루는 뭐 생리학, 미생물학 이런 그 학자들과는 관심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어떤 데이터를 종합 정리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응용하는 입장이지 깊이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적어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 운동하는 데 있어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세세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물론 모르진 않았지만 오늘 와서 아주 실감을 했는데 그것을 그러한 세세한 이론을 가지고 운동사 여러분들이나 그 운동의 어떤 환자나 또는 그 체력 증강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적용할 때는 응용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의사와 같은 거죠, 이 환자분의 의사와. 우리 몸은 발표하신 내용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험 동물도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를 지금까지는 그 사료 회사에서 주는 대로 만들어 먹였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먹이에 3대 영양소가 분명히 들어 있을 텐데 그 먹이의 3대 영양소의 구성은 과연 어떻고 그러한 변화를 줬을 때 실험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어떤 연구 결과가 의외로 더 잘 나올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그 실험 동물의 시스템도 같습니다. 그 하나예요. 네. 그 시스템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소개한 것처럼 피를 엉키게 하는 게 있고 피를 안 엉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엉키느냐 안 엉키느냐의 기능, 그 어떤 분야에서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혈관을 수축시키느냐 확장시키느냐, 그 혈관을 어찌 하느냐를 하는 기능에 양쪽에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갖는 일꾼이 있고요.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세포 증식이냐, 그거를 억제하느냐, 촉진하느냐. 그다음에 통증, 발가락이 뭐가 찔렸는데 그 통증을 뇌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전달 속도를 신속하게 하느냐,
더디게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들이 관여합니다. 관여하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합니다. 탄소 20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죠. 아이코사노이드. 근데 지금 염증 반응에 관한 여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염증이 왜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 2004년 타임지 2월호의 표지가 뭐냐 하면 아까 치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심장마비,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러면 이 염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남기면서 그 안에 이제 특별 기사죠. 특별 기사를 정리했는데 타임이라는 일반 시사 주간지죠. 전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 전문지가 아닌데 이미 거기에 표지로 실을 정도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없는데 어떻게 일간지 아무리 타임지라 하더라도 그런 기사를 씁니까? 그죠? 염증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염증의 원인이 뭔지 찾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의학을 하는 학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염증의 원인은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염증은 외부에서 내 몸으로 들어온 어떤 물질에 대항하는, 즉 면역 반응의 결과가 염증입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가 쉬운 예로 세균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감시 포착 세포가 있어요. 레이다입니다. 레이다에 걸리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군사 여기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끼리 한테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자 포착이 됐어요. 그럼 위에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그 현장에 병력을 배치하죠. 바로 그런 일을 우리 몸인들 그거하고 다를 리가 없죠. 어쩌면 더 정교합니다. 더 정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재 화학 물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출현해가지고 얘네들은 보면 여기 손상 부위의 집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즉각 방어 태세 준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아이코사노이드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관장하는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코사노이드의 하는 일을 보면 혈관벽을 개방하고 손상 부위의 면역 세포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치만 하고 이 아이코사노이드가 현장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상대해라. 전투를 전개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게 아이코사노이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여기 사이토카인이죠. 그 다음에 임뮤노로지컬 어택 셀, 그러니까 공격형 면역 세포.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도 이제 개입하는데 개입해서 표적 세포나 정상 세포에 무차별 공격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군사 작전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외적이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 아이코사노이드는 그럼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와 오메가6로부터 그거를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박스가 붉은 네모칸이 있고 푸른 네모칸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아이코사노이드인데 여기 붉은 네모칸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인플라마토리, 프로인플라마토리 아이코사노이드예요. 즉 프로인플라마토리, 친염증. 그다음에 이 푸른 네모 칸에 있는 아이코사노이드들은 엔티인플라마토리 아이코사노이드, 항염증 아이코사노이드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얘네들은 more inflammatory, 즉 염증 반응이 좀 세게 많이 나타나고 얘네들은 less inflammatory, 염증 반응을 하는데 적게 나타난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군사 용어에다, 어차피 군사용 작전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친염증 아이코사노이드는 군대로 치면 보병입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보병이에요. 그러면 항염증, 엔티인플라마토리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면역 반응을 안 해, 이런 엔티가 아니에요. 염증 반응이 이루어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 즉 공병에 해당합니다. 군대로 치면 공병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 문헌의 두 번째 2008년에 나온 책을 제가 번역이 이제 거의 완료됐는데, 물론 제 대학 동기 3명을 더 끌어들여 가지고 공범을 만들려고 이제 3명을 더 끌어들였는데, 그러면서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우선은 프로인플라마토리를 염증 진행형 이렇게 얘기했고, 엔티인플라마토리를 염증 회복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염증에는 관여합니다. 전쟁에는 다 개입하지만 한쪽은 전투를 담당하고 한쪽은 그 뭐라고 할까요? 복구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에 다 관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이 컨셉이, 영양 컨셉이 이 1995년에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그 저자가 제일 먼저 확인한 논문이 뭐냐면, 제일 먼저가 아니라 뒤지다 찾아낸 거죠. 요겁니다. 요거 직전에 한번 보면 여기 메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 메인이라고 돼 있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코사노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전투형, 즉 보병을 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에도 보병이 숫자가 많지 공병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저기를 만들어요. 근데 저기에 관여하는, 즉 그 옆에 보면 아라키돈산,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프로인플라마토리 아이코사노이드로 합성되는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게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라는 그런 효소인데요. 그것을 차단하는지를 모르고 에스피린을 썼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1971년에 이 존 베인이라는 사람이 에스피린이 저 효소를 억제해서 소위 소염 진통 작용이 있다, 해열 작용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71년에 쓴 논문을 인정받아서 198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누구하고 하느냐? 이러한 합성 과정을 밝혀낸 이들, 네? 그들과 이 구조식을 연구해 발표한 사람들과 같이 셋이서 공동 수상하죠. 그런데 이건 좀 의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에스피린을 지금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피린 그러니까 저용량을 복용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95년도에 책을 출간하면서 그 전에 확인한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DGLA라는 물질에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얘를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면 할 수 없이 친염증 아이코사노이드를 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리 안 가고 이리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소, 여기 2단계에 관여하고 있는 델타5 디세츄레이스에 무엇이 관여하는 것을 찾아냈죠. 1981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학자가 쓴 논문을 찾아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가 지방식품은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결정하고 컨트롤하고 좌우하고 있는 아이코사노이드의 원료가 되는 게 오메가3와 오메가6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방이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얘기한 것처럼 오메가3는 이와 같이 엔티 인플라마토리로 대표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고 오메가6는 이 프로 인플라마토리 친염증 쪽에 대표되는 이쪽 이런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1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1이 가는데 DGLA에서 1이 가게 하는 이 단계에 어떤 것이 개입하는가를 확인한 거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관여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슐린, 글루코스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면 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봤더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촉진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도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그 델타 5 디세츄레이스가 오메가 6 쪽의 반응에도 관여하지만 저쪽 오메가 3 이 합성 과정에도 똑같은 위치에는 걔네들이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이제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인슐린은 이 단계를 촉진합니다. 즉 DGLA더러 야 아라키돈산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리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염증 진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슐린이 그렇게 꼬드깁니다. 꼬드겨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점선으로 한 거는 억제하는 겁니다. 즉 글루카곤은 DGLA더러 야 이리 가면 너 나쁜 길로 가는 거야. 이리 가라니까. 그리고 여기를 억제합니다. 억제예요. 물론 얘도 똑같이 여기 관여하고 그 다음에 EPA 우리가 오메가3를 복용하면 EPA와 DHA가 들어있는데 성분에 그 EPA는 살모사라고 그래야 되는지 자기를 만들어준 그 직전 단계를 또 억제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식품에서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오메가3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참 지난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지가 자기 만드는 바로 전 단계를 또 억제하니까 이렇게 참 복잡한 듯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슐린은 지방을 섭취해서 오메가3, 오메가6로 해서 우리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드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가 이거죠.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흡수되면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 그러니까 인슐린 할 일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카곤도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서 애미노 애시드가 혈중에 높아지면 글루카곤이 등장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만약에 돼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염증 진행형을 만들고 회복형을 만드는 요
단계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결국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이 비율을 맞춰주면 되는구나. 만약에 여기까지만 돼 있다면, 자, 회식을 했어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은 너무 지방이 많으니까 만약에 등심을 먹었다고 칩시다. 구워서. 그러면 단백질 섭취했죠. 그다음에 등심에도 지방이 좀 있겠죠. 쌈 싸 먹었으면 상추도 먹었겠죠.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단백질이 많으면 탄수화물을 좀 추가하면 되겠다. 그런 줄 알고 종업원이 오죠. 식사는 뭐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탄수화물만 좀 보충하면 돼? 아, 그러면 된장찌개 밥 한 공기 먹지 뭐. 아니면 냉면 먹지 뭐. 그러면 탄수화물을 보충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은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아미노산도 포화지방도 인슐린 분비를 부채질합니다. 탄수화물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건강 식사 가이드라인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하는 걸 모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골고루, 알맞게, 규칙적으로. 그럼 골고루는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그럼 알맞게는 약간 부족한 듯이 이 정도가 보통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이제 알맞게가 나옵니다. 알맞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율만 맞추면 골고루면 되겠는데 얘네들이 다 인슐린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혈액 검사를 촘촘히 해보면 혈당과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이 영향하에 있는 우리 몸은 우리가 식사를 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는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운동할 때도 칼로리 걸을 때는 뭐 얼마 몇 칼로리가 나가고 뛸 때는 몇 칼로리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칼로리보다는 ATP라는 개념 그 용어에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세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는 ATP를 쓰는 건데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유조선에 싣고 와서 그대로 차에다 넣지 않습니다. 휘발유로 그러니까 정유, 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야 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ATP를 로 바꿔서 하는데 아까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빨리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아직 5분 전도 지났어요? 네, 딱 지금 이제 5분이에요? 스탑이에요? 네. 근데 왜 얼람을 안 주셔? 미안합니다. 아니요. 이제 슬라이드 이제 한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코사노이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 벽을 개방하고 손상 부위 면역 세포를 전개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그 오메가3, 오메가6, 인슐린, 글루카곤, EPA로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3대 영양소고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병력을 집결시키기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실제 전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군대도
외적이 침입하지 않아도 평소에 훈련하잖아요. 훈련 안 하는 군대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1번 상황은 안 벌어지지만 2번 상황은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역 체계를 훈련하는데도 안전사고가 있듯이 사고를 칩니다. 그게 염증이거든요. 이 염증으로 귀결이 되면 회복이 안 되고 염증으로 가면 그게 침묵의 염증입니다. 왜냐하면 한 끼 잘못 먹었다고 그래서 사고 났다고 그래서 염증은 아픈 거거든요. 여기저기 아픈 건데 한 끼 잘못 먹었다고 그래서 아픈 걸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모르고 넘어가죠. 그 침묵의 염증이 문제가 돼서 쌓이고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아까 당뇨 말씀하셨는데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침묵의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침묵의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침묵의 염증을 이겨보려고 에스피린을 쓰거나 오메가3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식사요법을 하는데 제가 좋은 다이어트를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학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예전의 그 영양학과 다른, 그래서 저는 휴먼 영양학이라고 책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식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한 세계에서 유일한 식사 가이드라인이 존 다이어트예요. 존이 뭐냐? 아이코사노이드가 균형을 이루는 그 상태를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 개념이 이랬었죠. 제가 제시하는 건 이건 1995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할 겁니다. 기존의 영양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3대 영양소는 칼로리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슐린, 글루카곤, 아이코사노이드에 관계하는 호르몬 분비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성 질환의 치료에 우리가 식품을 권할 때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영양소를 약처럼 권하던 것이 아니고 3대 영양소에 의해서 균형이 좌우되는 아이코사노이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칼로리 대차 대조표 차원이 아닙니다. 칼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방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즉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꺼내주지 않는, 언제 꼭 필요할 때 꺼내주려고 저장하고 있는, 즉 잠금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따라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놨을 때 비밀번호를 대야 내 예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듯이 내 뱃살에 넣는 지방도 꺼내려면 비밀번호가 맞아야 됩니다. 즉 존으로 들어가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바탕 이론이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이었다면 이건 분자생물학.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저서 참고문헌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그 레퍼런스는 거의 분자생물학의 논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어서 비만해진다는 비만의 원인이 아니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꺼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비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되는 컨셉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것도 오늘 무슨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시고 실천을 안 하신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 또는 동물, 실험 동물도
어떻게 먹이면서 실험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